네, 저희는 Relation to Sample Selection Bias를 발표하게 된 2조입니다. 저희 발표는 셀렉션 바이어스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를 보정하고 마지막으로 모델의 uncertainty까지 확장하는 흐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는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와 헤르크만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흐름의 모티베이션은 현실 데이터는요, 셀렉션에 의해서 일부만 관측됩니다. 전체를 다 관측할 수가 없는데요. 즉,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의 분포는 그러면 결국 실제 분포와는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를 헤르크만 메소드를 네, 이걸 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은 현실 데이터는 다 관측할 수 없어서 이게 실제 분포와 달라진다라는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를 헤르크만 모델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가 어떻게 바이어스가 발생되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관측된 데이터 분포와 실제 분포가 달라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샘플 셀렉션 바이어스란 무엇일까요? 정의대로 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논 랜덤리하게 셀렉트 된 걸 말합니다. 여기서 예시는 인터넷 설문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인터넷 설문조사로 샘플을 구하게 되면 인터넷에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은 샘플에 잘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접근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 이 설문조사의 결론이 좀 진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루는 헤르크만 모델이 있는데요. 어, 다음 다음 식이 이 헤르크만 모델의 관측 규칙입니다. 먼저 헤르크만 모델은 모델을 두 개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 이 Y1 스타를 말하는데요. 이 Y1 스타는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모든 데이터를 만약에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를 통해서 이 베타를 추정하고 싶은 거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Y2 스타라는 게 있는데 얘는 셀렉션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게 관측이 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를 Y로 표시하는데요. 이 Y는 결국 우리가 실제로 관측하는 거, observed response variable로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측 규칙은 Y2 스타가 0보다 컸을 때는 Y1 스타가 관측이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관측이 안 된다라는 선택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 여기서는 이 에러텀 U1과 U2가 연관이 되어 있다. 코릴레이션을 갖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의 코릴레이션으로 인해서 론 랜덤하게 샘플이 선택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이 선택이 되냐 아니냐가 우리의 관측된 평균을 바꾼다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 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선이 우리가 실제 모든 데이터가 있을 때 추정하고 싶은 Y1 스타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Y1 스타에 관한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X자로 표시된 거 얘는 미싱된 거고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거고 여기 점 이렇게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X들을 관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 원만 관측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observed한 그 분포는 여기에 관한 이 Y에 관한 분포겠죠. 결국 Y2 스타가 0보다 클 때, 관측이 Y1 스타가 됐을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이어스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식으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헤르크만의 샘플 셀렉션 모델은 U1과 U2가 네, 조인틀리하게 다변량 분포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 여기서는 이 에러 텀들이 노멀 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0을 따르고 그리고 공분사는 다음과 같이 공분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 이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코릴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바이어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U2의 분산을 우린 1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결국 그 화이트 스타는 부호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할 때는 얘가 뭐 얼마만큼의 가능성의 점수를 가지고 관측이 됐냐는 할 수 없지만 얘가 그냥 관측이 됐다 아니다는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우리는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D라는 걸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얘는 결국 인디케이터를 사용해서 화이트 스타가 0보다 클 때 관측이 됐다라는 거를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의 분산을 우리는 결국 1로 스케일링을 맞춰줍니다. 그렇게 해도 그 제너럴리티의 손실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모델에 우리가 만들어준 모델이었죠. 그러면 이 모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관측한 모델은 결국 이 y1 스타가 y2 스타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이 기본됩니다. 그래서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결국 얘는 에러 텀에서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에러 텀은 y2 스타가 얘가 0보다 클 때가 돼서 얘 뒤로 넘어가가지고 결국 네, 이러한 셀렉션 바이어스 텀이 생기게 됩니다. 네, 여기를 조금 더 그래프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봤던 바이어스 텀, 이게 아까 셀렉션 바이어스 텀이거든요. U1이 있을 때 U2가 U보다 크다. 라는 것이 0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코릴레이션이 0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Y1 스타와 Y2 스타가 독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관측을 하든 그 관측이 여부와 관련 없이 내 모든 데이터를 관측한 것과 그리고 그 옵설브드 한 것의 분포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이 원으로 된 것이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관측했을 때 얘 익스펙테이션을 씌운 거고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관측된 것만 봤을 때입니다. Y2 스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죠. 네, 그럴 때는 결국 이 두 개가 같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이어스 텀이 0이 아니다. 그 상관관계가 있다. 그럴 때는요. Y1 스타의 분포가 당연히 Y의 분포와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상관관계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결국 이 관측된 거에 옵설브드 된 것의 분포가 조금 더 크게 나와가지고 이 바이어스 텀이 0보다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릴레이션이 음수다라고 할 때는 이 셀렉션 바이어스 역시 그 관측된 observed 된 expectation 역시 더 작아져서 그래서 이 바이어스 텀이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이를 한번 우리 분포적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코릴레이션 있을 때 결국 분포가 달라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한번 분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아까 에러 텀이 노멀 분포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y1 스타와 y1 스타들이 다 y1 스타와 y2 스타가 노멀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p 스타는요 결국 그 y1 스타의 우리 PDF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노멀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노멀 파일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아까 이 Y2 스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는 이 관측 여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D가 1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U2가 얘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서 결국 우리 이렇게 PDF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D가 1이다라는 이런 바이너리한 리스폰스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거는 우리는 프로빗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요 일단 그 옵설브드한 분포의 CDF를 먼저 구해줄 거예요. 얘가 조금 더 구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CDF를 미분하면 PDF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뒤에 가서 미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우리 옵설브드한 옵설브드한 것의 CDF를 구해줍니다. 얘는 우리 조건부 기대값이니까 다음과 같이 식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D1이 Y2 스타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네, 여기 적용해 줍니다. 그럼 얘는 우리 아까 봤었죠? 요 밑에 분모는 요거 아까 CDF 거였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분자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네, 분자 계산이 그 교재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요. 아마 참고 문헌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 그림자 진 부분을 적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적분을 해도 뒤에서 다시 미분할 거기 때문에 뒤에 가서 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아까 저희가 구했던 이 옵설브드한 분포의 CDF를 Y에 대해 미분해서 PDF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조금 더 분포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Y1 스타가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Z 트랜지션 감마를 점점 수를 네,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가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얘가 Y2 스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작다라는 거는 결국 관측될 확률 자체가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측이 많이 안 되는 거니까 실제 Y1 스타의 분포와 그리고 옵설브드 하는 Y의 분포가 차이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결국 얘가 이렇게 이
Z 트랜지션 감마가 작아질수록 분포의 차이가 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PDF, 옵설브단 Y의 PDF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과 그 다음에 분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바이어스 텀 있었죠? 이렇게 나왔던 거. 결국 얘가 분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또한 이런 식으로 셀렉션 때문에 제거된 변동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분산 또한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헤르크만 모델을 실제로 어떻게 추정하는지와 그 다음에 이러한 접근을 코비레이트 시프트와 비교해보고 베이지안 기반의 얼터너티브 모델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투스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투스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헤크만 모델에서 이제 Y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는 이제 헤크만의 샘플 셀렉션 모델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모델을 세운다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모델은 Y1 스타에 대한 모델로서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Y와 X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결과 모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이제 Y2 스타에 대한 모델인데요. 얘는 어떠한 데이터가 샘플에 포함될지 여부를 모델링하는 그런 선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가정은 바로 오차항이 이 이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인데요. 이 이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때 이때 공부사를 잘 살펴보면은 이 오차항이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샘플을 선택하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싶은 Y와 X의 관계를 모델링하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가 샘플에 포함될지 여부를 D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로 나타낸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투스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살펴봤던 인터넷 설문조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건데요. 우리는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치 성향의 인터넷 설문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 10,000명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나이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인 Z는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2,000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였지만 나머지 8,000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못 얻었는데요. 이때 이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득 수준이나 거주지 아니면 직업 데이터 같은 X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정치 성향인 Y 데이터까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관측된 샘플에 대해서는 Z뿐만 아니라 X와 Y 데이터까지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관측되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Z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Y와 X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관측된 샘플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편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예시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직관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샘플에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가 샘플을 추출하는 데는 무작위하게 표본이 추출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성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 편향이 로우 시그마 람다만큼의 편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투 스텝 알고리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Y를 추정할 때 편향이 발생하니까 그 편향까지 추정을 하자라는 게 투 스텝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베타뿐만 아니라 로우 시그마까지 이제 추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는 선형외기 식과 굉장히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X와 람다를 이제 코베리에이트로 보고 그 다음에 베타와 로우 시그마를 코에피션트로 보면은 그냥 단순한 선형외기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선형외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코베리에이츠와 그다음에 y 값을 알아야 되겠죠. 이때 x와 y 값은 이제 관측 샘플에 있으니까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람다를 모릅니다. 왜냐면은 람다에는 이 감마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이 감마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람다를 추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감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자면은 이제 앞선 예시에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샘플에 덜 포함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얼마나 적게 포함이 될지, 그러니까 나이라는 데이터가 이 샘플에 선택이 되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어, 투스텝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스텝 알고리즘의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감마를 추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감마를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우리는 프로비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감마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프로비 분석 좀 생소하니까 이 프로비 분석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프로비 분석은 반응 변수가 0 또는 1인 이진 변수의 경우에 이 py를 추정하는 회귀 모델입니다. 이때 y가 0 또는 1의 이진 변수인 경우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바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입니다. 근데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오차항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오차항이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되겠죠. 근데 그럼 왜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쓰지 않고 프로비 분석을 쓸까요? 우리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 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어, 데이터가 표본에 선택이 될지 여부를 D라고 하는 그런 인디케이터 베리어블 통해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모델에서 오차항이 이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이때 U2 부분만을 잘 생각해 보면은 평균이 0이 여기 1이죠. 평균이 0이고 네, 분산이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차항이 표본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아닌 프로비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비 분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반적인 선형회귀 모델에서 사용하는 OLS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확률을 추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 결과값이 0 또는 1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OLS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직선을 추정하기 때문에 0과 1을 벗어나는 그런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OLS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 프로비 분석 같은 경우에는 MLE를 통해 가지고 이 식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추정하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아까 Y2 스타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이제 바꿔 쓴 것이고요. 이거는 이때 U2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얘를 표준 정규분포의 CDF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얘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D는 1이려면은 U2 스타가 마이너스 Z 트랜스포즈 감마보다 커야 되는데 얘가 이거 다시 쓰면은 1 마이너스 U2가 Z 트랜스포즈 감마보다 같거나 작다는 식이 되고 얘는 CDF이기 때문에 표준 정규분포의 CDF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D가 0인 경우에도 똑같이 해주게 되면은 다음에 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PDF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로그라이클리우드 펑션을 구해서 그거를 이제 맥시마이즈하는 방법으로 이제 값말을 추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로그라이클리우드 펑션을 이제 구하는 과정은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마 햇은 로그라이클리우드 펑션을 맥시마이즈하는 감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아래식은 사실 위의 식이랑 똑같은데 이제 표준 정규분포가 대칭이기 때문에 어떠한 x값보다 x값보다 크다는 거는 마이너스 x보다 작다는 거랑 같다. 라는 그런 성질을 쓰게 되면은 이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둘이 똑같은 식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프로빗 분석을 통해 가지고 값말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값말을 추정한 이유는 람다를 추정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람다를 추정할 때 gamma 대신에 gamma s를 넣어서 그대로 람다를 추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베타와 로우 시그마를 추정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가 람다도 알고 x랑 y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선형외기 방식 그대로 OS를 돌리게 되면은 이제 요 식을 풀어서 베타 핵과 로우 시그마 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잔차 제곱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는 사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 핵과 로우 시그마 핵을 구했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로우 시그마 핵이 아니라 로우 핵과 시그마 핵을 각각 구하고 싶다 하면은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차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두 식을 따르면은 시그마 핵 제곱과 로우 시그마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을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빗 분석을 통해서 값말을 추정하고 그리고 그 값말 추정한 값말을 이용해서 람다를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x와 람다 헷 그리고 y를 가지고 OLS를 돌려서 베타와 로우 시그마 헷을 추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로우와 시그마를 각각 알고 싶다 하면은 이제 잔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투스텝 알고리즘의 한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한계로 이제 가장 효율적인 에스티메이터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즉 분산이 가장 작은 에스티메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효율적인 거는 그냥 PDF를 구해가지고 ML을 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사실 ML을 구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해서 그레디언 어센트나 그레디언 디센트 같은 방법으로 파라미터를 이제 추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레디언 디센트 같은 방법을 할 때 초이값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이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초이값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초기값을 이 투스텝 알고리즘을 통해서 설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바로 이제 굉장히 강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투스텝 알고리즘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U1과 U2가 이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굉장히 강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점도 하나의 한계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인데요. 세 번째 한계점은 바로 멀티콜리니어리티, 다중 공산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x와 람다를 코베이스트로 사용하였는데요. 이때 이 람다라는 값이 어프로시메이트하게 리니어 펑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x와 z가 거의 같다고 하면은 x와 공변량 사이에 그 상관계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다중 공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티메이터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x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표본 선택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도 이 투스텝 알고리즘의 하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있습니다. 네. 플러그인 방법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냥 플러그인을 해버리면 이 타입 분산이 일정할까요? 어, 여기서 감마 햇이 컨시스턴트 하다고 하니까 그냥 넣어도 괜찮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어, 좀 더 그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플러그인을 그냥 제일 쉽긴 한데 네. 제일 프랙티컬하긴 한데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플러그인 하면 제너레이티드 리얼서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화물 변수니까 오차가 2번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분산성이 돼가지고 음, 스텝이 돼가지고 차가 경우가 실무적이지만 이론적으로 음,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처음 하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아, 네. 그래서 얘네가 x랑 y랑 세운다는 거 같은데 네. 뭔가 x가 이제 커피를 쓰는 것 같은데 그게 뭐죠? 그냥 굳이 이제 x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z라는 변수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제 x랑 y z 굳이 z를 넣었어야 되나 싶거든요. 음, z를 하나로 묶어서 x를 써도 되지 않나. XZ를, 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XZ를 왜 하나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z라는 변수는 소리가 없어지는 변수는 없고 네네. x랑 y는 이식이 있는 파셔를 내는 게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z가 x를 예측하고 x로 y를 예측할 바에는 z로 y를 예측해보면 음, 그러면 이제 굳이 이런 x라는 변수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어, 제가, 잠시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일단 설정을 맨 처음에 해놓고 Y랑 X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라고 딱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샘플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이때 샘플을 선택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어떤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걸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Z라는 걸로 Y를 예측하려고 의도를 안 했는데 Z라는 게 샘플 선택에 영향을 어떻게 해서 주다 보니까 얘를 먼저 모델링을 하고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X와 Y를 관계를 모델링 하자라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이전보다는 그냥 상황에 대한 예. 예. 그러니까 원래 Z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건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샘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니까 그 넣은 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은 10분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제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해크만의 어프로치가 우리가 이번 학기 세션 주제인 코버레이트 시프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버레이트 시프트에서 이 테스트 데이터의 PDF가 이제 해커만 모델에서의 이제 그 일반적인 X와 Y의 PDF로 이제 매칭이 되고요. 이 트레인 데이터의 PDF는 이제 샘플로 셀렉션이 된 이 그 분포로 이제 매칭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해커만 모델 안에서는 이 셀렉션에 포함된 그 X와 Y의 관계 혹은 Y 기분 X의 PDF가 이제 원래 Y 기분 X의 PDF랑 같다는 이제 조건이 코브레이트 시프트에서는 우리가 이걸 가정했었는데 해커맨에서는 이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해커맨의 모델이 좀 더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 체인지를 다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1승입니다. 그리고 그럼 과연 해커만이 더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걸리는 점이 이제 해커만이 어셈션이 좀 강하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해커만에서 이 셀렉션 바이어스를 포함한 디스트리뷰션 체인지를 계산할 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랑 에러 텀이 가우시안이다라는 가정을 했고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선형 회귀 분석할 때 하는 가정이긴 한데 머신러닝에 적용하기에는 좀 강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굳이 해커만에서 실제로 우리가 직접 추정하진 않지만 커버리지 시프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임포턴스 웨이트를 우리가 추정을 하자면은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X랑 Y의 리니어랑 관계랑 가우시안 에러 텀을 가정을 하고요. 요 웨이트 결국에는 이러한 X의 1차원 프로젝션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커버리지 시프트는 이제 인풋 스페이스를 다차원으로 가진 이제 비모수적인 추정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임포턴스 웨이트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방법에서 이제 셀렉션 바이어스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차이가 나는데 해커만은 직접 계산하고 에스티메이트해서 그걸 빼거나 더해주는 식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모델이 애초에 잘못 선택되었던 경우에는 그 경우에 이제 강건하지 못하고요.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었고 대표적인 게 포스트 바이어스 서브트랙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커버리지 시프트는 임포턴스 웨이팅으로 이제 그 셀렉션 바이어스를 처리를 하고요. 이 방법의 단점은 결국엔 이게 곱해지면서 추정량의 분산이 어쩔 수 없이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레귤라이제이션 혹은 모델 셀렉션으로 제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신 러닝에 한해서는 이제 커버리지 시프트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후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이 모델 셀렉션에 이용한 도구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모델 셀렉션, 모델을 어떤 걸 선택할 거냐라는 질문을 할 때 좋은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모델은 물론 정답률이 높은 모델도 좋은 모델이지만 그 모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냐, 그 모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냐를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방학 세션 때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던 게 대부분 칼리브레이션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칼리브레이션을 적용을 하면은 모델이 Y 해시라는 프레딕션이랑 이 Y 모델 스스로 이 프레딕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는지에 대한 컨피던스 에스티메이터를 이제 아웃풋으로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서 아웃풋을 가진 거니까 얘도 과연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CX를 또 구하고 그에 대한 CX를 또 구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CX를 어떻게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할 거냐라는 걸 질문을 할 때 퍼펙트 컬리브레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거는 이 CX가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Y 그 프레딕션 결과가 실제 Y와 일치할 확률이 정확하게 그 C다. 이러면 이제 모델이 완벽하게 칼리브레이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칼리브레이트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 상황과의 차이의 기대값을 이제 모델 칼리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를 건데 우리가 항상 통계나 이런 머신러닝에서 문제가 되는 건 요거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는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은 EC라는 거를 우리가 구할 건데 테스트 데이터를 여러 개의 빈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빈 안에서 그 모델이 도출해낸 컨피던스 에스티메이트를 평균을 내고요. 그리고 실제 그 빈 안에서 정답률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제 빈의 크기를 곱해서 가중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 얘기고요. 그 빈은 보통 이제 CI가 컨피던스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때문에 결국엔 0이랑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M으로 쪼개서 그 N번째 안에 들어가면 그걸 하나의 빈으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빈을 쪼개게 되고요. 장점은 이것도 역시 값이 0에서 1로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고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네, 이제 많은 연구에서 칼리브레이션을 이밸류에이트 할 때 이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좀 하이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중평균을 하는 대신에 최대값을 취해서는 MC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EC를 많이 쓰긴 하는데 몇 가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빈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EC 값이 많이 유동친다라는 단점이 일단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EC가 0이라는 게 이 우리가 구한 CX가 아주 좋은 정확한 컨피던스 에스티메이터라는 이야기로 직결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피던스의 평균이랑 그 실제 정확도가 그 빈 안에서 대충 맞기만 하면은 EC가 0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은 어떻게 가정할 수 있냐면은 모든 테스트 데이터를 빈 안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모델의 이제 정확도가 0.7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CX는 그냥 0.7을 뱉는 어떠한 무언가로 두면은 EC는 0이 나옵니다. 근데 이 CX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CX가 개별 샘플에서 얼마나 정확한지는 우리가 EC로는 우리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EC가 약간의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EC2를 구하기 위해 몇 가지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중평균을 취하기 전 값들로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reliability diagrams라고 부르게 되는데 역시 X는 이제 아까 나눈 빈들이고요. Y가 accuracy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빈을 C를 기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Y는 X가 이제 perfect calibration이 기준이 되고요. 그 Y는 X에서 실제 그 모델이 그 빈 안에서 얼마나 accuracy를 갖느냐가 이제 요 파란색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막대기와 Y는 X의 차, 이 갭 중에 맥시멈이 이제 MC가 되는 거고, 이 보통 이 reliability 다이어그램을 각 빈이 얼마나 그 샘플 안에서 비중을 가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과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요걸 이제 곱해서 가중 평균을 하면 EC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EC는 그냥 단순히 한 개의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이 모델의 칼리브레이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더 얻을 수 있는 시각화 방법이고요. 약간 이야기를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 칼리브레이션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 그리고 통념은 이 DNN 모델이 커질수록 그리고 깊어질수록 칼리브레이션은 나빠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DNN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로스를 최소화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정답 클래스의 신뢰도를 1에 가깝게 밀어붙이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게 과잉 모델이 자기의 프리딕션을 과잉 신뢰하는 경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테스트 에러가 내려가면서 EC가 같이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거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테스트 에러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DNN에서 여러 가지를 적용을 했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그 딥러닝 모델 안에서 주고받는 그 값들의 정규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작용을 하면은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가 조금 주는데 그에 비해 EC는 올라가는 상황을 몇 번 저희가 관측할 수 있었고요. 웨이트 디케이라고 해서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딥러닝 모델에서의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텀의 가중치가 이제 에러가 미니마이즈 되는 지점과 EC가 미니마이즈 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에러를 낮출 거냐, EC를 낮출 거냐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경우에 에러를 낮추는 게 조금 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희생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는 또 그게 아닌 게 최신 아키텍처에서는 정확도를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최신 모델들의 이 칼리브레이션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러가 작은 환경에서도 EC가 지금 보시면 꽤 낮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reliability 다이어그램도 이제 Y는 X의 주변에 이 막대들이 위치하는 걸로 봐서 칼리브레이션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샘플의 빈이 이제 이쪽 오른쪽 끝에 있는 빈이
샘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건 결국엔 이 모델이 프레딕션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아키텍처는 이제 정확도와 칼리브레이션 모두 높은 상황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 이거는 일단 제일 큰 거는 데이터가 많아진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DNN에 뭐 트랜스포머나 이런 구조들을 도입하면서 이게 조금 더 확률을 확률스럽게 추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템퍼러처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학습 후에 EC를 낮추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모델이 소프트맥스, 이 로짓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형태로 아웃풋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로짓을 양수 t로 나눠주면 식이 이렇게 바뀔 텐데, 만약 결국엔 모델이 프레딕션으로 가져오는 거는 이 GX, 로짓을 최대로 하는 레이블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t로 나눈다 해서 바뀌지 않고요. 그래서 모델 프레딕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동시에 t를 이제 양수지만 0에 가까운 값으로 나눠주면은 GX가 커지고요. 동시에 DX끼리의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분수 텀을 제외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런 것들의 벡터로 나오게 되는데, 이 GX끼리의 차이가 커지면은 그 소프트맥스 결과들은 이제 지수적으로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합 벡터가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의 결과가요. 그래서 이 모델이 자기가 내려놓은 이 프레딕션에 조금 더 강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반대로 t를 좀 큰 값을 주게 되면은 GX가 줄고, GX들끼리 그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유니폼해져서 더 낮은 CX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t를 0에서 무한대까지 옮겨가면서 이 모델이 잘 그 낮은 EC를 갖는 t를 적절히 구해서 하면은 이제 낮은 EC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CX를 보정을 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 CX가 컨피던스를 에스티메이트 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가라는 걸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걸 세팅을 좀 더 완화해서 X1과 X2에서 컨피던스가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 CX도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CX가 컨피던스와 랭크만 동일하고 에스티메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실수 전체에서 어느 한 값을 갖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t를 정해서 이 c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프레딕션이 맞는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전략을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프레딕션 칼리브레이션 결과를 네 가지로 쪼개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진짜로 프레딕션이 맞았고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린 트루 포지티브, 그리고 프레딕션이 틀렸는데 우리가 맞다고 잘못 결론 내린 펄스 포지티브, 프레딕션이 맞고 우리가 프레딕션이 틀린 것 같다고 결론 내려버린 펄스 네거티브, 그리고 프레딕션이 틀렸고 우리가 잘 결론 내린 트루 네거티브,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t를 음의 무한에서 양의 무한대로 옮기면은 t가 음의 무한대일 때는 모든 c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프레딕션에 대해서 우리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결국엔 트루 포지티브가 이제 전체 프레딕션이 맞은 개수, 그리고 펄스 포지티브가 전체 프레딕션이 틀린 개수가 되고, 이게 t가 무한대로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값들이 변화해 갈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AUPR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는데, AUPR은 이 precision이랑 recall이라는 텀을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텀을 전부 다 높이고 싶어 하는데 좀 트레이드오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를 움직여 가면서 우리가 리콜을 올리기 위해 프리시전을 얼마나 희생해야 하는가를 이제 이 둘의 관계를 보여준 다음에 이 밑에 넓이를 구해서 이 AUPR이라는 걸 구할 겁니다. 근데 이 AUPR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이 CX가 완전히 그냥 랜덤한 숫자를 내뱉는다 하면은 AUPR 값이 이제 프레딕션이 맞는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낮으면 좀 기준이 엄중해지고, 이게 너무 높으면
이 AUPR이라는 게 너무 관대해집니다. 가령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뭐 프레딕션이 맞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좀 잘 시켜가지고 프레딕션이 이제 0.99 확률로 맞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CX는 아무것도 안 해도 0.99가 하한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좋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떤 걸 도입을 하게 되냐면은 AUROC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식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이 식에서는 이제 CX가 완전히 랜덤한 숫자를 제공한다 했을 때 AUROC는 0.5가 됩니다. 그래서 불균형한 데이터셋에서 AUPR보다 훨씬 안정적인 이제 척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AUPR과 AUROC를 이제 배웠는데 이걸 꼭 이제 CX를 컨피던스에 대한 이제 랭크 추정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y가 1인 걸 이제 기존에는 프레딕션이 맞다로 세팅을 했었는데 y가 x가 out of distribution이다라고 두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cx를 잘 추정을 한다 치면은 이 cx는 이제 전체 predictive uncertainty가 아니라 epistemic uncertainty만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y가 1이다를 데이터가 오염되었거나 아니면 원래 애매해가지고 x에 대한 true 레이블이 여러 가지다라고 두면은 그리고 적절한 cx를 학습시킨 이후에는 이 cx가 알레아토릭 언서테이티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 AUPR이랑 AUROC는 이러한 특수한 cx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에피스테믹 언설티티를 어떻게 추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지난주 발제에서도 그렇고 아까 오버리프에서도 한번 다 짚어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먼저 predictive uncertainty 두 종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엘리어토릭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전 던지기처럼 데이터 자체에 포함된 어떤 본질적인 랜덤성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으며 데이터를 더 모아도 줄어들지 않는 게 이 엘리어토릭 uncertaint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초점은 이제 요 에피스테믹 uncertainty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식 부족이나 이제 데이터의 한계로 발생하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어토릭 불확실성과 다르게 추가적인 데이터나 학습을 통해서 줄일 수 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고 논문에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 스와힐리아 단어 이 기차의 뜻이 머리일까 꼬리일까 이렇게 단어의 뜻을 추측하는 예시를 요 에피스테믹 언설텐티의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오늘의 그 질문자 중에 이제 윤주님 계시죠? 이 스와힐리어 족의 언어가 이제 스와힐리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50% 확률인데 이 머리인지 꼬리인지 한번 맞춰보시겠나요? 어, 잠시만요. 어, 저도 원래 꼬리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정답은 머리인데요. 이처럼 우리가 사실 이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못 내는 것일 뿐 우리가 직접 구글에서 찾아보면 이 스와힐리어 단어 기차가 머리라고 바로 나오는데요. 이처럼 찾아보면 우리가 즉시 정답이 무엇인지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요 베이지안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베이지안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 세타를 고정값이 아닌 이제 확률 분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분포의 데이터를 관측을 해서 사후 분포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늘어나면 이제 가능한 범위가 좁아지면서 이 에피스테믹 불확실성이 점점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게 에피스테믹이 높다라는 것은 분포가 높고 평평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지점에 딱 예측하기가 그러니까 평평하다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딱 예측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달리 말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케이스는 이렇게 뾰족하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작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모델 파라미터 세타의 공간, 즉 이렇게 가설 공간이 있는데요. 이 가설 공간과 이제 베이지안 학습의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상적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 가장 바깥쪽에 요 검은색 테두리가 보이는데요. 이 가장 바깥쪽에 요 테두리가 우리가 초기에 설정한 요 사전 가설 공간입니다. 이제 요 화살표들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 데이터를 관측해 나가면서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이 화살표들이 이제 점점 우리가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확률 분포가 점점 이렇게 안으로 좁혀지면서 요 안쪽에 요 포스테리어로 모이게 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요 트루 모델로 점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적이지 않은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이포티즈 스페이스가 부족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애초에 설정한 요 초기 가설 공간이 있는데 요 밖에 이제 툴 모델이 존재를 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할지라도 이제 수집해서 이 사후 분포를 점점 요 화살표 방향이 나타내는 대로 줄여 나가더라도 이 설정된 요 공간의 한계, 애초에 이 툴 모델이 밖에 있기 때문에 결코에 우리가 원하는 요 모델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귀납 편향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여기 PPT에 보시는 것처럼 요 귀납 편향이라는 것은 이제 학습할 때 만나보지 않았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추가적인 가정이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케이스와는 다르게 요 가설 공간 안에 추론 모델이 있습니다. 있지만 요 사후 분포가 충분히 좁혀지지 않고 여전히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충분한 힌트를 얻지 못해서 어떤 모델이 진짜 출 모델인지 확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귀납 편향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머신러닝 모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불안정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는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로버스트니스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쉽게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이 모델은 이 어떤 픽셀의 미세한 변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고양이 사진을 조금 회전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회전되었다, 즉 미세한 변화가 있으면 이 모델은 전혀 다른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프라이를 너무 넓고 평평하게 즉 정보가 없이 준다면 모델은 현재 데이터에만 의존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요 모델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베이지안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모델은 그럴싸해 보인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모델이 어떤 데이터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요 결과와 편향을 외워버리는 것인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좀
실제로 이제 미국 논문에 쓰여진 이제 유명한 예시인데 이제 늑대랑 이제 허스키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이미지에 뭐 허스키가 어떻게 그린지 모르겠는데 이 허스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허스키가 있고 뒤에 이렇게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뭐, 원래 이 분류 문제를 해석을 하려면 이제 모델이 이 동물의 어떤 피처 생김새를 보고 이제 분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사실 이 생김새를 보려면 예를 들어 귀도 봐야 되고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피처들을 다 파악해서 분석을 하려면 사실 이 피처들은 매우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모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연산을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 모델은 이런 동물의 생김새를 기반으로 이런 분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이 눈이 있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아 눈밭이 있으면은 아 이거는 무조건 늑대다라는 결과를 내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즉 배경에 있는 어떤 허위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결과 편향을 외워버리는 이런 사태인데요. 모델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선형인 피처를 파악을 하는 것보다는 이 배경, 즉 픽셀에 있는 이런 거는 이제 선형 연산이 가능해서 좀 더 나중에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선형 연산을 계산을 하는 게 계산량 관점에서는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모델에서는 이렇게 가짜 정답이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하는 것처럼 즉 눈밭이 있으면 아 무조건 얘는 늑대다라는 결과를 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귀납 편향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 슬라이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즉 이상적인 베이지안 학습 상황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답을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가설 공간.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케이스 1에서는 이 가설 공간 바깥에 출 모델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정답을 향해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아까 포스테리어가 너무 넓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히 수렴할 수 있게 해주는 귀납 편향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식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식이죠. 이제 posterior는 이제 prior와 likelihood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우리 잘 알려진 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추론에서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넓은 그 사전 가설 공간을 점점 좁혀 나가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추론 모델을 포함하는 포스테리어로 수렴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좀 몇 가지 노테이션을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true posterior이죠.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 true posterior는 계산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근사사후 분포를 대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사후 분포 P와 가장 유사한 근사 분포를 찾는 최적의 파라미터 요 파이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중요한 하나 함수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따 끝까지 이제 끌고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락 델타 메저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 방식은 이제 사후분포에서 하나의 파라미터만을 구려하는 방식이라서 단일 머신러닝과 연결되는 함수인데요. 여기 데피니션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 첫 줄을 읽어보면 0을 제외한 모든 값이 다 0이다. 그러니까 0이라는 지점에서 을 제외한 0이라는 점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값이 0이다. 라는 게 이제 디락 델타 메저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수학적인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0에서 즉 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수학적 함수라고 부르긴 어려운데 편의상 우리가 이제 특수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특수한 어떤 지점, 즉 하나의 값측 지점에서의 값만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deterministic ML과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사사후 분포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가능을 합니다. 네,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 이제 단일 디락 델타 메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포스테리어를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점추정으로 근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ML이나 또는 MAP 같은 점추정 방식과 동일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있게 수식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디락 델타 메저는 다른 곳은 다 0이고 이제 x는 x0라는 어떤 특정 지점만 추출하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디락 델타를 선택을 했을 때는 이제 분포가 어떤 단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0이다. 이게 사실 제일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한번 끌고 와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베이지안 식에서는 요 포스테리어가 이제 네, 베이지안 식에서는 이렇게 요 적분으로 이제 적분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디락 델타 메서드를 빌려와서 한번 점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출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사후 분포로 근사를 대신한다라고 했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근사사후 분포를 만약에 이제 단일 점추정 함수로 만약에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 디락 델타 메저 요 펑션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서서 x는 x0 지점만 추출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요 적분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점에선 다 0이고 x0 지점만 추출을 하게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요 함수의 요 식의 결과가 요 f의 x0라는 값만 넣은 값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논리를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점추정 방식을 가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요 특정 지점, 요 세타 프라임을 가정한 요 확률 분포의 값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즉 하나의 모델이 내놓은 결과만 나온다라는 것을 요 디락 델타 메저의 논리로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지점은 다 0이고 요 지점만 추출하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은 극대화되겠죠. 하지만 이제 모델의 불확실성 정보는 완전히 소실돼서 오버 컨피던스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요 BMA라는 것인데요. 요 BMA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요 앞서 살펴봤던 단일 모델이 한 개로부터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요 두 가지 모티베이션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BMA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한테 BMA가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다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제 단일 머신러닝과 이제 베이지안 ML의 차이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단일 ML은 말 그대로 하나의 최적 모델만을 사용을 하는 거겠죠. 앞서 살펴봤듯이 계산이 굉장히 빠르지만 이제 불확실성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베이지안은 이제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모델들의 분포를 사용을 해서 이 모델들을 아무래도 여러 모델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모델들의 평균을 낼 수 있고 이게 바로 이제 BMA, 즉 에버리징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한계점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단일 모델의 그럼 한계가 무엇이냐? 를 먼저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구조적 취약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부족할 때 관측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이런 수많은 단일 머신러닝은 이런 수많은 모델 중에서 하나의 딱 모델만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최적 파라미터만을 골라서 정답이라고 선택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정답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모델 후보군에서 존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딱 이 모델이 딱 한 가지 모델이 정답이라고 선택을 해버리게 되는 문제점을 낳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관측하지 못한 영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첫 번째 문제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확률적인 정보, 즉 풍부한 정보를 가진 사후 분포를 어떤 단일 점으로 압축해서 정보 손실 문제를 낳는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설 공간은 일단 이제 가설 공간이라는 일단 정의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PPT 여기 하단에 써 있는 것처럼 가설 공간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단일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가설 공간에 확률 분포를 부여하지 못해서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얻어낸 지식의 깊이와 다양성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모델을 후보에서
계산 과정에서 제외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선택한 단 하나의 모델 외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불확실성을 0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예측이 무조건 맞다라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한계점을 짚고 넘어가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에피스테믹 언설틴티 줄여서 EU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요 이유가 왜 발생하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 훈련 데이터셋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추정한 분산이 커지기 때문에 요 이유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훈련 이 학습 데이터의 분포가 어떤 입력 공간상의 어떤 유의미한 영역들을 다 커버하지 못해서 모델이 경험해보지 못한 미탐색 영역이 존재하는 것에서 기인해서 이유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앞서 계속 누누이 강조를 했듯이 데이터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적은 데이터를 끼워 맞출 수 있는 모델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관측된 데이터만으로는 이 후보군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출 모델인지 구분해낼 방법이 없고 당연히 이제 예측 결과에 대해서 확신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이 넓었던 가설 공간은 우리 앞서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점점 줄어들어서 하나의 정답으로 좁혀졌을 것이지만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설 공간 내에서 이 존재하는 많은 후보 중에서 우리가 많은 후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를 주고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어떤 것이 정답인지 확실히 모른다. 즉, 이거는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어떤 이유의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단일 모델의 마지막 한계는 이제 사후분포의 임의적 단일화인데요. 이제 단일 모델을 쓴다라는 것은 오직 한 점에만 확률이 1인 요 앞서 살펴봤던 요 디락 델타 분포로 정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합리적인 문제 설정 하에서도 실제 사후 분포가 이렇게 점추정으로 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단일 모델은 이제 자신이 학습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구조적 결함을 낳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주식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이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아 보이는 어떤 한 종목에 완전 올인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이제 B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모델을 고려하라 하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괜찮은 종목에 좀 분산 투자를 해서 좀 평균적이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한계를 이제 모델 집합의 다양성을 활용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B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설 공간에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버리지 않고 집합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가시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의 진짜 목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우리는 이제 모델 파라미터가 얼마나 다양한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일일이 이렇게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비교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측정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모델들이 내놓은 예측값, 이게 y겠죠? 이 y들을 모아서 평균의 예측값을 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불확실성을 측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간단히 이제 우리가 수식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앞서 봤던 식인 거죠. 요 갔던 식이 이제 바로 평균화 과정인데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곱으로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즉, 파라미터 세터로 고정된 어떤 개별 모델이 내놓는 예측값과 근사 사후 분포의 곱을 적분한 식이 바로 요거고, 우리 요 기대값으로 바꾸는 과정은 우리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BMA는 어떤 하나의 모델에 대한 예측이 아니고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한 예측을 평균냈다는 점이 이 BMA의 어떤 핵심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적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적분 계산은 이제 무한한 표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라지 MJ 표본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한한 합계 적분 대신에 유한한 합계인 시그마를 대신 사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라지 M개만 무작위로 세타를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예측값을 합한 후에 요 마지막 n분의 1을 곱해서 우리가 산술평균을 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산술평균을 내는 몬테카를로 근사 방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챕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적인 불확실성 정량화 지표 두 가지를 하나 다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엔트로피인데요. 이제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제 예측 분포가 좀 평평하고 넓게 퍼져 있을수록 이제 모델이 갈피를 못 잡고 넓게 퍼져 있을수록 또 그리고 모델이 이제 어떤 정확한 예측을 내놓지 못하고 여러 클래스에 좀 비슷한 확률을 분류할수록 엔트로피가 크다, 즉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맥스 프롭이라는 것은 즉 모델이 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어떤 클래스의 높은 하는 특정 클래스의 확률값 자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프롭이 작다라는 것은 어느 한 클래스에 몰리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두 지표 모두 어떤 모델의 예측이 어느 한 곳으로 좀 뾰족하게 모이지 못하는 상태를 불확실하다라고 측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불확실성을 다뤘고 우리는 여기에 방점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는데 이 BNN에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에피스테믹 언설튼티입니다. 요 BNN은 요 가중치를 분포로 다루기 때문에 이제 낯선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제 모델 내부에서 서로 엇갈린 예측을 하겠죠. 이때 우리가 이제 요 엇갈린 예측을 평균을 내면 이제 확률이 넓게 퍼진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 예측 분포가 얼마나 평평한지를 수치화하는 게 바로 요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엔트로피 개념을 가져온 것이고 이제 BNN을 사용하면 불확실성의 예측을 분散형태로 이끌어낼 수가 있고 이 엔트로피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제 모델이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예측을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시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은 어떤 낯선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ML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요거는 예를 들어 99% 고양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집니다. 하지만 앞서서 BNN은 이렇게 가중치가 확률 분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이제 가중치를 샘플링 할 때마다 아 이것은 고양이 같아, 아 이것은 개 같아, 이것은 호랑이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엇갈린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예를 들면 개는 뭐 30%, 고양이는 뭐 30%, 뭐 나머지 뭐 호랑이는 40% 이렇게 평평하게 확률을 부여를 하는데 이게 정보 이론에서는 이제 확률 분포가 얼마나 평평하고 이렇게 평평하고 좀 모델들이 비슷한 예측을 모델이 이렇게 살짝 어느 한쪽에 좀 쏠리는 게 아니고 비슷한 확률값으로 예측을 할 때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엔트로피가 낮은 상황에는 예를 들면 개는 이제 98%, 고양이는 뭐 1%, 호랑이는 1% 이렇게 확률값을 부여를 하면 엔트로피가 낮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BMA에서 앞서서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오버컨피던스를 낮추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단일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학습하지 않은 영역에서도 모델이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예측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베이지안 방식에서는 이제 모델의 여러 예측을 함께 고려해서 평균을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BMA 직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마지막인 앙상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 데이터 근처에서의 상황은 이제 데이터가 매우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BNN 안에 여러 모델들이 모두 비슷한 결정을 내립니다. 방금 앞선 예시로 살펴봤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모델들 간의 의견이 예측을 하면 아무리 평균을 내더라도 확률이 굉장히 확신도가 매우 높게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높은 신뢰도를 갖게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OOD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모델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예측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이 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확신이 낮아져서 높은 불확실성을 내놓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모델의 예측을 평균을 내는 것은 이제 혼합 분포를 만드는 것과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높은 확률값이 낮아질 수도 있고 또 아그맥스 값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그맥스가 바뀌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교재 예시를 좀 더 쉽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 1과 모델 2가 지금 예측을 내는데 어떤 인풋 예시, 이미지라는 인풋 예시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모델은 이제 모델의 퀘스트는 뭐냐면 이 인풋 이미지가 과연 이 가나디, 코카, 잔망 루피 중에 어떤 이미지인지 분류를 하는 퀘스트가 이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같은 이미지를 보더라도 모델이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보면은 이제 모델 1은 51%의 확률로 이 이미지가 가나디일 것이다라고 내놓았고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의 확률로 이 이미지가 코카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놓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두 모델이 공통적으로 48%라는 좀 꽤 높은 확률로 이 이미지가 요 잔망 루피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았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네. 그래서 이 두 모델이 내놓은 요 값들을 이제 에버리지 평균을 내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에버리지를 내냐 하면은 실제 현실에서는 모델 1이 맞을 수도 있고 모델 2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모델의 의견을 합쳐서 하나의 확률을 만들어서 과도한 확신에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을 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여기서 모델들을 평균을 하면 예측 클래스가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예시에서 예측 클래스가 바뀌었죠. 평균을 내면 이렇게 48%의 확률로 이 이미지가 결국에는 C, 즉 장막 루피일 것이다라는 전혀 다른 예측 결과를 내놓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앙상블, 즉 여러 모델들을 합쳐서 합치는 이제 앙상블을 거치면서 두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두 모델 모두가 공통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클래스가 결과적으로는 최종 예측으로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BMA가 어떻게 유연하게 예측 결과를 내놓는지 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앙상블입니다. 이 앙상블은 여러 개의 모델을 훈련시킨 후 그 결과를 결합하여 성능을 높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식을 사용하냐 하면은 이제 딥러닝 모델은 이제 손실 로스 펑션이 굉장히 넌 컴플렉스하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초기 학습 시작점을 다르게 준다면 이제 모델이 서로 다른 로컬 미니마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앙상블링의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M개의 랜덤 시드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라지 M개의 모델을 독립적으로 훈련시켜 줍니다. 이때 훈련시킬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냥 원본 데이터셋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원본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새로 구성한 데이터셋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후자의 방식 중에 배깅이 있는데요. 배깅은 이제 부트스트랩과 알그리게이팅 이 두 개가 합쳐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무작위로 복원 추출을 반복을 해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여러 데이터로 쪼개는 부트스트랩 방식과 이 모델 8모델의 결과를 결합하는 요 애그리게이트 방식이 결합된 요 배깅이 요 두 번째, 즉 원본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앙상블은 이제 마치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집단지성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앙상블을 구성하는 개별 모델들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예시로 통해서 그냥 쉽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은 문제를 풀어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푸는 사람과 역으로 푸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셔플링 순서, 데이터를 셔플하는 하는 과정을 하나 거치고 또 우리가 이제 난이도를 변화를 시킴으로써 모델이 좀 더 강건한 사고 방식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정 뉴런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해서 좀 더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모델들이 만들어져서 좀 어떤 강력한 집단 지성의 집합체인 앙상블이 완성된다라고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지금까지 BMA를 설명을 했냐?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앙상블과 이거를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앙상블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학습한 라지 M개의 어떤 모델들을 각각 하나의 고정된 파라미터를 갖는데요. 이를 확률 분포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 값에서만 값을 표현하는 우리가 앞서서 맨 처음에 이제 디락 델타를 배웠죠. 이 디락 델타 함수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을 디락 델타를 사용해서 이 함수를 대입을 하고 우리가 아까 디락 델타의 성질은 뭐였죠? 특정 지점 내에서만 그 함수값만 뽑아내는 그런 특징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앙상블과 디락 델타 성질을 모두 결합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요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앙상블 기법은 좀 이상적이고 계산이 어려웠던 BMA를 좀 실용적으로 근사해서 나타낸 결과다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BMA 앙상블에서 이제 장단점을 가볍게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점은 우리가 앞서서 디락 델타를 또 사용하게 되는 우리가 이 장점이 이제 계산의 효율성이 극대화였죠. 또 여기다가 이제 앙상블을 결합을 하면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또 이제 병렬화가 가능해서 속도가 개선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BMA 계산할 때 사실 적분을 우리가 시그마로 바꿨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무한히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한한 표본만으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완전한 베이지안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후 포스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사사분포를 사용을 한다라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